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전격 내정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기용됐습니다. 하반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임명을 하지 말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다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 비판이 거셉니다. 시민들은 강남 불패를 입증하겠다고 반발했고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건에 이어 이번엔 한국체대 남자 핸드볼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지난 4월 피해 신고를 받고도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2달 넘게 가해자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었고 그 사이 가해자들은 고소치와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석 달치 물량을 싹쓸이했습니다. 미국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전 세계에서 치료제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국가안보수장의 두 축인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 박지원 전 의원과 서훈 국정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북한 맞춤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먼저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만약 임명되면 철저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고 박 전 의원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평양을 다녀오는 등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5천만 국민이 8천만 결례와 함께 다시 평화의 꿈을,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초대의장을 지낸 80년대 학생 운동권의 상징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남북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북미 회담장에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잘 알고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물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오늘 가장 눈길을 끈 인사는 단연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발탁입니다. 78세로 상당히 고령인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도 적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5년 전 당대표 자리를 두고 거칠게 맞붙었던 사이입니다. 그만큼 기존 인사로는 북한과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화해의 물꼬를 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직을 놓고 거칠게 맞붙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때 불편한 관계였던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건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 후보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치와의 결별도 선언했습니다. 제 입에서 정치의 정자도
그리고 모든 SNS와 전화소통도 어려워진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박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북 굴종 정책의 실패를 대북 송금라인 복구로 만회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04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걸 꼬집은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국회 정보위가 구성되지 않아 임명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마라톤 회의가 방금 전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수용해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들은 건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은우 기자, 이 검사장 회의가 예상보단 길어졌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조금 전 6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고검장 회의와 수도권 지검장 회의, 또 수도권 외지역 지검장 회의가 9시간 만에 끝이 난 건데요. 이 고검장 회의를 끝까지 주재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도권 지검장 회의에도 참석을 했다가 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라며 중간에 자리를 비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 고검장 회의는 예정 시간을 2시간 넘겨 4시간 동안 진행됐고 수도권 지검장 회의도 3시간이나 계속됐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도권 지검장 회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할지도 관심사였는데요. 중앙지검 측은 회의에 참석을 하려 했지만 대검이 이번 수사를 맡은 검찰청은 참석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보내와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대로라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은 회의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막은 셈인데, 자, 그럼 검사장 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회의의 핵심 쟁점은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이걸 수용할지 여부였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검사장은 이번 수사지휘가 이 법에 따른 검찰총장 지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 것이라며 반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 총장에게 수사팀을 지휘 감독하지 말라는 장관 지휘는 위법하기 때문에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줄을 이뤘고 윤 총장의 퇴진은 안 된다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핵심 간부들의 의견을 참고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검장 회의를 진행하던 그 시각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법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굳게 침묵을 지키며 청사로 들어간 추 장관은 2시간 만에 법무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 총장이 신라젠 취재 관련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별도의 특임검사에게 맡기겠다고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윤 총장이 자신에게 역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신의 수사 지휘를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 가능한 카드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을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여론조사 하나 먼저 보고할게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인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가 일을 더 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40%, 43% 아주 팽팽합니다. 여론도 쏠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더 궁금해져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검찰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은 아직
1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 총장과 대검이 거취 관련의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도 앞서 보신 것처럼 퇴진 불가 기류가 강했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을 잘 아는 측근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 윤 총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틸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 버틴다. 그렇다면 이 추 장관의 요구에 뭐라고 답은 해야 할 거잖아요. 이걸 수용할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내세울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카드,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는 선택과 또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거부 카드, 그리고 추 장관에게 지휘 내용 일부를 재고해달라고 하면서 이 재검토 카드를 내밀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수용 카드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수용 카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전격 수용한다. 말 그대로 윤 총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잃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법무장관에게 지휘권이 박탈된 검찰총장으로 기록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검찰 긴급하게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한 가운데 이런 것이 무색할 만큼 윤 총장의 검찰 장악력과 신임, 곤두박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요, 선택 가능한 카드라고 보기에는 매우 낮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카드 볼까요? 거부 카드. 이거는 이제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추 장관에게 항명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아무래도 정면 거부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검찰 수장으로서 이 카드 고를 명분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경우라면 추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검사들의 징계부터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검사 같은 경우는 징계로부터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검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최고 이렇게 탄핵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아까 이제 최 기자가 말한 마지막 카드 재검토 카드는 뭡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추 장관은 사실 오늘 이 특임검사 임명한 제도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이렇게 법무부와 추 장관에게 요청하는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 일부 검사장들이 이 부분을 언급한 만큼 윤 총장 입장에서도 내세울 만한 카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법무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재검토안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추 장관의 구상안에는 없는 결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근처에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총장이 이 대검찰청에서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을 때 직선 거리로 약 700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직접 그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제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이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또 공수처 설립을 촉구하면서 아주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것인데 이번 주말 윤 총장의 고민이 아무래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 두 채 중 서울 강남 집을 남기고 충북 청주 집을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선 지역구이기도 했던 청주 민심은 어떨까요? 청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김태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청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유한 134제곱미터 아파트가 이 단지 내에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매입한 후 다음해 17대를 시작으로 18대와 19대까지 청주에서 연이어 3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2억 중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5년 전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영민 씨 거는 3층이에요. 3층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한 2억 4천만에서
플러스 1,500 왔다 갔다 하겠죠. 강남 반포 아파트 실거래가가 10억 원이 넘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데 대해 주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집을 파는 건 개인 자유라는 의견과 자신을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고향을 저버리는 처사라는 반응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 실장이 정치적 기반인 청주를 포기하고 강남 아파트를 지킨 게 결국 강남 불패 신화를 증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이 비싸니까 그건 안 팔고 놔두려고 하는 거지. 청주집보다 몇 배 더 나오니까. 이에 대해 노 실장 측은 서울 아파트에는 자녀가 살고 있고 청주 아파트는 비어있기 때문에 청주 아파트를 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어제 직접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더 걷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종부세법이 통과되면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과연 이 집값을 잡는 데 효과는 있을지 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실거래가가 16억 원 안팎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억 7천만 원. 1주택자로서 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내야 할 예상 보유세액은 324만 원입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엔 451만 원을 냅니다. 그때는 그만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죠.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 상승 폭은 커집니다. 서울 서초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21억 원.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1,326만 원이지만 개정 예정인 종부세율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는 1,900만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제 구간을 뺀 뒤 세금 산정을 위해 곱하는 비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대체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정도 내죠. 10명이면 9명이 보통명이 다 종부세 안 내서요. 다주택자나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만 부담이 좀 더 가중되고 시장 전체적인 영향으로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9월 예정이었던 이 종부세 강화 법안 제출을 이르면 이번 달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주제 볼게요. 네. 자, 반포 말고 청주인데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네, 반포가 아니고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해서 논란이 커졌죠. 해당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뒤에 있다. 우린 팔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청와대 개정문이 대통령 뜻에 따라서 처분하면은 사실은 강남 쪽에 있는 집을 팔고 청주 쪽에 있는 집을 있어야지. 그러니까 반포 아파트는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청주 아파트는 3억 원 아래 정도에서 이게 거래가 되던데 이 청주 아파트를 판 게 세금을 아끼려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를 살 때와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 즉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반포 아파트는 14년 동안 7억 2천만 원이 올랐고 2003년 산 청주 아파트는 1억 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집을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이 적고 가격이 싼 아파트를 먼저 파는데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싼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비싼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청주 거 팔겠지.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청주 거 있어, 여기가 있어. 이걸 팔면 세금 얼마나 나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걸 팔겠어, 청주 거 팔겠어. 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때와 시기가 겹칩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앞서 전해드렸지만 그래서 청주 시민들이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이 노영민 실장이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돼 왔잖아요. 네, 청주 지역 아파트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민주당 당원인데 노 실장 때문에 탈당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노 실장은 결국 자신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들을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이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청와대는 아무래도 난감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작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서 부동산 관련 특별 지시까지 내렸는데 정작 노영민 실장의 강남 집 지키기가 더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내부 여론도 좋지 않은데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논란의 주인공이 된 노 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별말이 없었다나요? 네, 전원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노 실장 오늘 회의에서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퇴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지금 사퇴하면 반포동 아파트를 지키려고 그만둔 거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 국민들이 얼마나 부동산 집값에 민감해하는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됐지만 체육계 폭력 문제 결국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철인 3종 최숙현 선수의 비극에 이어서 한국 최대 남자 핸드볼 팀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민곤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연수원. 한국 최대 남자 핸드볼 팀은 지난달 15일부터 2박 3일간 이곳으로 MT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MT 첫날인 15일 밤 3학년 A 선수가 1, 2학년 선수 2명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2 신고된 내용은 선배가 신고자를 때리려고 한다 그냥 이런 내용이었고요. 폭행을 당한 B 선수의 아버지는 A 선수가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고 있는데 뺨을 때리고 그 선배가 걷는데 나야 일어나지가 않고 자고 있다는 그 다른 선수의 얼굴에는 라면을 붓고 구타했다고 말합니다. 라면을 얼굴에다가 뿌려버리고 또 프라이팬으로 때리려고 하고 흉기를 던지며 위협하기도 했다는 게 피해 선수 측 주장입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A 선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학교 측도 사건이 벌어진 지 18일 만인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세요. 학교 측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교칙에 따라 A 선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혹행위가 MT에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기숙사에서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1학년인 B 선수는 선배 A 선수와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는 룸메이트였습니다. B 선수의 아버지는 A 선수가 지난 5월 초부터 숙소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결박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폰으로 사진 찍고 그래갖고 이제 3학년들끼리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다 돌리고. B 선수는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점호가 끝나면 후배가 선배의 옷을 빨래하는 등 수발도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그 한국 최대 그 전통이랍니다. 1학년 들어와서는 선배들한테 당하고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또 가혹행위하고. B 선수 측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파악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대. 그래서 학과에서는 기숙사를 어떻게 타치를 할 수 없다고. 학교 측은 기숙사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감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생활관리를 이렇게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제 심야까지 불침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A 선수는 B 선수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B에게 풀어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A 선수 측 변호인은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과를 하러 갔을 당시 오히려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최 선수의 피해 사실을 지난 2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치를 늦췄습니다. 그 사이 최 선수 측은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 철인 3종협회 간부들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감독님이 선수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최숙현 선수가 이제 고발 한다더라. 이 내용 알고 있냐. 감독과 팀 닥터, 일부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욕먹고 있는 당연하다. 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 응? 하지만 협회 측은 아무 일 아니다, 걱정 말라는 경주시청 김모 감독의 말만 듣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을 막을 수 있는 1차 기회를 놓친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최숙현 선수가 직접 대한체육회 산하신고센터인 클린스포츠센터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전문 조사관이 배정됐지만 2달 넘게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 선수가 숨지기 전날 피해를 당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조사관한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최 선수와 가족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감독은 어제 경주시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선수의 동료는 연맹과 감독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입막음에 나서고 있다고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주도적으로 한 팀닥터가 사실은 의료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데 경주시는 이제야 이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요거를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밖에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끔찍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팀닥터. 지난 2013년 감독의 소개로 경주시청 팀에 합류했습니다. 선수들 물리치료나 심리치료 등을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주변의 평가입니다. 좀 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팀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팀의 색깔을 입지 않았나. 그 폭력적인 그런 성향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 물들지 않았나. 지난해 군인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팀닥터가 될 정도로 왕성히 활동했지만 의사가 아닌 사실이 이제야 드러날 정도로 배경도 의문투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또 충격이고. 팀닥터는 지난 연말 팀을 떠나며 선수들에게 암투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상은 또 다른 선수에게 폭언을 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격 모독적인 카톡을 보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별을 하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팀닥터는 경주시 체육회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주시는 팀 해체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들에게 추가로 피해 증언을 받아 다음 주 팀닥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신호등인데 날벼락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흰색 차량이 정지 신호에 맞춰 멈춰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량 지붕 위로 무언가 떨어집니다. 차량 위에 매달려 있던 신호등입니다. 꽝 그런 소리처럼 처음에는 어디 사고 난 줄 알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약 5m 높이의 신호등이 떨어지면서 한때 도로가 혼잡해지기도 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출고한 지 2달 된 새 차는 부서져 견인됐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겁니다. 지자체는 신호등을 설치한 업체 탓을 하고 시로 이제 이관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시설 자체가 이제 조합에서 이제 공사를 한 부분인데
업체는 지자체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설치된 지가 한 3년이 된 거고 담당 공무원은 뭐 했냐 이거예요. 잇따른 항의에 지자체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신호등 설치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피해 보상에 피해자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신호등이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은 사람은 전데 왜 제가 그거 문을 두드려야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지.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는데 풍속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인 초속 7.9m였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추락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골프장에서 난데없이 총알이 날아와 경기 보조원이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죠. 군 사격장에서 빗나간 총알로 확인됐는데 피해 보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봄 골프장에서 여성 경기 보조원이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있는 상태였죠. 뻘 떨어지는 소리하고 같이 나가지고 저희는 뻘 맞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병원 수술 중 정수리 피부층에 박혀있는 직경 5.56mm 총알이 나왔습니다. 육군이 2달 동안 현장 감식과 재현, 사격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1.4km 떨어진 사격장에서 날아온 K1 소총 유탄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를 수시로 바꿔가며 사격하는 과정에서 총구가 위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때 표적지를 넘어간 총알은 몇 홀을 지나 맞은편 산등성이 위에 있던 16번 홀까지 날아간 겁니다. K1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250m지만 최대 사거리는 2.4km에 달합니다. 군은 1983년부터 사격장을 운용했고 해당 골프장은 25년 뒤인 200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군은 사격장 곳곳에 차단벽을 세우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경기 보조원에 대한 보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효 사거리를 벗어난 총알은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피해 경기 보조원은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만 입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완치 후 신체 장애가 없으면 요양비와 그에 따른 임금 보전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기 보조원 가족들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던 자매가 지인 남성에게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동생과 싸우다 숨지게 한 뒤 신고를 막으려고 언니까지 살해한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파트 집 현관에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같은 동의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다른 층에 각각 살고 있던 30대 자매가 자신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밤 10시 반쯤. 연락이 안 된다는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무섭지.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로 33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매와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는 지난달 26일 자매 중 동생과 술을 마시다 다툰 뒤 살해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 집을 찾아가 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이 이제 술 마시다가 다툰 후에 서로 묵더라 살해했다고. 언니는 그러면 왜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고가 될까봐 신고 때문에 신고를 일단 했다고 한 거죠. 자매를 사칭해 연락이 안 될 거라는 문자를 주변에 보낸 뒤 달아났지만 끝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음식을 시켜야 계곡가에 앉을 수 있는 식당들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죠. 아예 지자체가 시민공원으로 만든 곳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과 시민들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계곡에서 시원하게 식사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식당들. 아예 수영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물을 나와가지고 계곡물. 분수도 저렇게 나오고 있고. 뒤에 이렇게 멋진 자연 계곡이 있는데요. 주위에는 이렇게 식당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물놀이와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당은 해야지만 계곡에 갈 수 있어요?
최근 이 인근은 집중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업주들은 시설 철거 명령 때문에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도지사님이 와가지고 하천에 거 모두 철거해라. 그래서 하천은 저희는 자진 철거했어요. 파라솔이나 하다못해 의자 단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 땅에다가 설치했는데 이것도 이제 불법 건축물로 보는 거죠. 계곡 주변 불법 식당 때문에 갈등이 반복되자 지자체가 아예 땅을 사서 시민공원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사장이 있어서 해변가 같지만 원래는 식당이 늘어서 있던 계곡가입니다. 그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때는 비싸서 네. 저희가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조리파 이런 거가 5만 원 이상 내야 되고 네. 두 세트 시키면 10만 원 넘어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을 그 사람들이 너무 점령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야외 쉼터가 필요합니다. 실내보다는 야외로 많이 나가고. 유치원 못 가요. 유치원도 못 가요? 네. 왜 못 가요? 코로나도 많고요. 6살 때 가는 게 더 좋아. 수영장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이런 데가 있으니까 좀 덜 답답해요? 네. 계곡 없으면 못 살아요. 그때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놀다 가도 하고 친구 연대 같은 데 평일에가 나니까 좋네요. 아, 그렇지. 변기 파킹 나갔다고 연락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저씨가 고쳐주긴 했는데요. 숙소에서 괜히 서로 불편할 것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든 집을 고치느라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집수리 비용 누가 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 형태에 따른 수리비 부담 책임 다르지 않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수도관 누수거나 보일러 고장 같은 집의 주요 설비는 임대 형태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큰 대규모 수선일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부담할 비용도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소모품이 대표적인데요. 온라인에서 논쟁이 뜨거운 문 잠금 장치, 도어록 교체비는 어떨까요? 주택의 일부라는 점에서 입주 전에 이미 낡았고 또 교체비가 크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지울 수 있지만 도어록에 들어가는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 몫입니다. 과실 여부도 중요합니다. 변기에 음식 찌꺼기를 넣어서 막히는 등 과실이 명백하면 세입자 부담이 맞지만 사실 책임 여부는 애매할 때가 많죠. 보일러 동파도 그렇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일러는 시설물이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파 방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사용한 지 7년이 넘은 보일러는 집주인이, 7년 미만인 보일러는 세입자도 수리비 일부를 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어렵다면 국번 없이 132 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 전월세 지원센터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생산 불량을 싹쓸이하면서 독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확보하고 싶은 미국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당장 우리나라도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데요. 세계 각국은 그야말로 치료제 구하기 전쟁 중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현재로선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 미국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렘데시비르의 7월 생산량의 100%를 싹쓸이했고 8월에서 9월 생산량의 90%를 독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확보된 양은 50만 회 이상의 치료 과정에 쓰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bviously, there are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very sick with this disease, and we want to ensure that everybody has access to the necessary life-saving interventions. 미국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유럽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길리어드사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치료제는 물론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초고속 백신 개발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3억 개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ut we have 3 vaccine candidates. We've had many more, but 3 are really, really looking good. And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n answer to that very soon. 이에 질세라 영국은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명분의 백신 계약을 맺었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은 포괄적 백신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위한 선진국들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약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0명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한 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인데요. 4차 감염으로까지 확산됐는데 감염 경로로 승강기가 지목받고 있습니다. 버튼에 향균 필름을 붙여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역 승강기. 이용객 모두가 마스크를 썼지만 항균 필름이 부착된 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휴대전화 모서리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모서리 같은 걸로 누르는 것 같아요. 닿는 게 좀 불안해가지고 손으로는 잘 안 누르려고 하고. 팔꿈치나 손등으로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맨손으로 누르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평소에 그냥 보통 맨손으로 이렇게 보통 누르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항균 필름이 세균 성장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4시간까지 생존하는데 필름을 자주 바꿔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균 필름을 버튼에 붙였을 때 감염률이 실제 환자 발생이 줄어든다 이런 근거는 없는 거죠. 항균 필름이 붙어 있더라도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는 항균 필름이 붙어 있는 버튼 바로 옆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튼을 누른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4일 확진자가 나온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12명의 입주민이 감염된 걸로 조사됐는데 방역당국은 이웃 간 접촉이 없었던 만큼 승강기를 감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균 필름이 부착됐더라도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 첫 번째 의심 증상이 발열이죠. 집집마다 체온계는 필수품이 됐는데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파는 체온계 상당수가 품질 검증을 받지 않은 가짜였습니다. 온도를 재보니 제멋대로였는데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법 조현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관 직원들이 한 업체 창고로 들이닥칩니다. 벽 쪽 선반에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니 비접촉 체온계가 들어있습니다.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업체를 단속하는 현장입니다. 구매대행업자는 불법 수입한 시가 3억 3천만 원어치 중국산 체온계 4,400여 개를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하다 서울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 식품의약청 FDA와 유럽 인증 제품이라고 속여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체온계가 필수품이 되고 소비자들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 어떻게 구분할까? 제가 양손으로 들고 있는 이 체온계, 사실 겉으로만 봐서는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직접 체온을 재서 이 성능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체온계가 바로 인증받지 못한 체온계인데 보시다시피 정상 제품보다 5도 정도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건데 할 때마다 달라서 여러 번 한번 찍어볼게요.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표시와 제조원, 수입 인증 번호가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반면 미국 FDA나 유럽 인증 마크만 표시된 체온계는 가짜입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 제품정보 메뉴에서도 각 체온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서울세관은 구입 전에 사려는 체온계의 정보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번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심의한 3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 넣으려다 논란이 되자 막판에 삭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강은하 기자, 상임위원장 선출 때처럼 이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네,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금 후인 오후 10시 이 3차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정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이 통합당은 본회의 참석하는 대신에 대표자 한 명을 반대 토론에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만이 참여해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추경안의 최종 규모는 정부안보다 2천억 원 감액된 35조 1천억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을 위해 2,718억 원이 증액이 확정된 반면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집행률 저조로 감액됐습니다. 지역구 민원 예산 3,500억 원을 끼워 넣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민원 성격의 예산은 심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회의가 늦어지는 게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바로 민주당 오영환 의원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조금 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회의가 연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 의원은 어제 오후 지역 행사에서 악수를 나눈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 국회 관계자들 모두 자가격리를 권고받으면서 이 국회가 비상에 걸렸는데요. 오 의원과 함께 강연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미얀마의 옥 광산에서 장맛비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광부 1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토사물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인부들이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무너진 토사가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며 순식간에 계곡을 집어삼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다급히 대피합니다. 어제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 있는 옥 광산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천 광산에서 옥을 찾던 광부들이 토사에 휩쓸리며 지금까지 최소 16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미얀마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흙더미 속에 갇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옥 생산국인 미얀마에선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협곡 사이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장마로 수량이 급증하면서 만들어진 황하 후커우 폭포의 모습입니다. 我第一次来看这个壶口瀑布，今天非常激动，站在这个黄色的瀑布这个面前，感觉到非常壮观。 중국 남부에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우로 지난달에만 78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세계 최대 황색 폭포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흑인 인권운동 때문에 링컨 동상도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과거 경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치열했던 남북전쟁의 현장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 국민 통합과 평등을 강조했던 링컨 대통령. 오늘도 이렇게 그를 기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역사 바로 세우기의 표적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ou will hear us. Y'all can do better than that. You will hear us. 시위대는 무릎을 꿇은 노예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링컨 동상이 흑인들에게 굴욕감을 준다며 철거를 주장합니다. You tokenized it. You made it an idol. It's disgusting. 114년째 위스콘신 대학안에 서 있는 동상 철거도 주장하고 있는데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한 1862년 미네소타 원주민 38명을 집단 사형에 처한 군사명령에 서명했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동상은 페인트 테러를 당했고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동상도 시위대에 쇳줄에 묶여 철거될 뻔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노예 소유 이력을 이유로 연달아 공격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Long-term jail sentences for these vandals and these hoodlums and these anarchists. 일부 시민들도 무차별 역사 지우기에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They weren't perfect. The only perfect person was Jesus. We're honoring people because they did things tha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국토안보부는 오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주요 동상 보호를 위해 특별팀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금 수원에서는 프로야구 키움과 KT가 맞붙고 있습니다. 키움의 박병호는 통산 300홈런에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팬들의 아쉬움을 대신하기 위해 홈런볼을 잡을 수 있는 이 잠자리채를 들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KBO 개인 통산 300홈런, 의미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만약에 팬들이 이곳을 찾으셨다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홈런볼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병호 선수 현재까지 타석에 2번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홈런 소식은 없습니다. 박병호는 2005년 6월 2일 LG 소속으로 기아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홈런 개수를 늘리며 어제까지 299개의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어제도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연습 때도 좌측, 우측, 중앙 가리지 않고 공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유형의 타자를 스프레이 히터라고 하죠. 홈런 분포를 봐도 경기장 구석구석 골고루 타구를 뿌려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올 시즌 13개의 홈런 중 좌측으로 7개, 중앙으로 4개, 우측으로 2개를 쳤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측으로 치는 거를 좋아했었고 우측의 장타가 장점이 나오다 보니 이제 몸쪽 공부가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서 또 몸쪽을 공략을 했을 때 좌측으로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00호 홈런은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나올까요? 저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좌측 홈런존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5회가 진행 중이니까요. 최소 2번의 기회는 더 남아 있습니다. 값진 기록이 오늘 탄생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주말은 우산 대신 양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때앗볕이 무척 강하겠고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영남 지역에만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량이 늘어나지만 더위는 여전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 장맛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고 광주와 대구 28도로 예상되고요. 호흡기에 치명적인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한여름에는 볕을 막아주는 양산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체온을 3, 4도나 낮춰줄 수 있습니다. 선풍기 사용 많이 하실 텐데 직접적으로 바람이 닿지 않도록 좌우로 회전시키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돼서 일주일 가까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습도 높은 날씨도 지속됩니다. 건강한 장마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참 우아하죠. 2급 멸종위기종 쌍꼬리 부전나비. 서울 한복판 남산공원에서 잘 살고 있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나비가 잘 살려면 숨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고목에서 태어난 애벌레를 개미들이 돌봐줘서 공생개미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비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숙현 선수,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수영, 달리기 다 잘하는 청소년 국가대표였습니다. 이런 유망주를 예쁜 나비로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이 감독과 코치진이 잔인하게 꿈을 짓밟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늘에서 헐헐 날 수 있도록 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